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그 두 번째 파트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양도소득금액고 오늘은 어떤 이제 기타 세율부터 기타 부분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자주 바뀌고,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양도소득세 전문가들 그쪽 분야를 몇 년 동안 하던 분들 외에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소득 금액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양도소득 세율은 상당히 양도소득세가 이제 복잡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된 세율이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기본세율이 있어서 이제 구간이 있어서 하는데, 이 양도소득세율은 이제 자산별로 있고 뭐 중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 논문들도 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이제 세율을 좀 간편하게 하자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세율은 제 보기에는 거의 이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고, 나오더라도 세율이 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항목에만 이제 들어가는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세율을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세무사나 뭐 회계사 시험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기타 이제 만 문제, 제가 양도소득세 이제 계산 문제는 지난번에 했던 양도소득금액 그 정도에서 나올 것 같고, 네, 지문 말 지문 같은 것들에 최근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외소득 관련된 게 지금 많이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쪽이 많이 보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세율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했던 것 중에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이 이제 말 지문으로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야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외자산 양도는 예전에도 좀 있었고, 뭐 생긴 지 좀 됐고, 최근에 2년 전인가 최근에 이제 추가된 것이 이제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가세 특례,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말이라든지 이론 문제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거주자가 해외로 이제 이민 같은 걸로 할 때 그분이 이제 그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정 요건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 양도소득세라는 게 이제 매각할 때 실제로 이제 실질적 양도가 이루어질 때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출국 시에는 양도로 봐서 우리가 이제 평가 차익, 기존에 있던 평가 차익을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왜 있었냐면은 요런 거 출국하고 뭐 이렇게 이제 거래를 통해서 세금 안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가세 특례를 최근에 이제 만들고, 그래서 요 부분을 제 보기에는 이제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할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양도소득 세율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그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기본적인 거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된 게 상당히 왜 복잡하냐면, 이게 세금이 우리가 이제 공평과세, 이런 수평과세, 수익적 과세 뭐 이런 기본 개념이 있는데, 이 양도소득세 세율은 그런 개념보다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투기, 부동산 쪽에 이제 투기라든지 이런 급등에 대해서 세법으로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율이 많이 이제 복잡해지고, 약간 이제 그 이론적으로도 약간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약간 무리수가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산출세액 좀 큰 것을 그 세액을 한다. 이것도 실제로 이제 우리 재산권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는 문구죠. 그러니까 산출세액 좀 큰 것을 세액을 한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산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산출세액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인세나 보면 고를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산출세액 좀 큰 것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세금을 많이 걷어내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위법성 여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그 헌재재판소에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위법으로 이제 들고 와서 소송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부한테 약간 재량권을 줍니다. 그래서 행정부한테 재량권을 줘서 이거 아주 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제 합헌이라고 이제 많이 판결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율할 때 그 실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최근에 이제 어려워진 게 이제 보유기간, 거주기간 이런 게 좀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그 보유기간 따라서 거주기간 따라서 들어갔고, 그 보유기간이 언제 있냐에 따라서
세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세율이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이거 굵은 글씨는 제가 이제 업로드하는 자료에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잘 지문에 맑은 이 세율 같은 것도 이제 문제보다는 말 지문으로 이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비상용 토지도 비상용 토지 제가 왜 드렸냐면 이쪽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니까 비상용 토지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택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관심을 있으실 텐데 실제로는 투자라든지 다른 이제 개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 양도소득에 관심 있는 분야 하나가 또 비사업용 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듯 하면서 제가 좀 강조차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실 거는 여러분들 이제 미등기 양도자산은 무조건 가세표준 70%. 이거는 미등기 양도자산은 이제 등기해야 될 자산인데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 목적으로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재 목적으로 이제 세율이 이제 70%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짤 없이 이제 미등기 양도자산은 무조건 70%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 특례라든지 어떤 혜택이 하나도 없다. 이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도 이제 따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을 또 따로 가져갑니다. 양도소득세 따로 가져가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예전에 이제 많이 비과세 됐는데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많이 모는 추가를 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조세장이 심해서 우리 이제 일반 실제로 여기 양도소득세에 나오는 대주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주주라는 표현이 뭐 3억, 5억 뭐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주주하고 이렇게 약간 개념이 다른 거라서 실제로 이제 3억 5억 갖고 이제 실제로 이제 본업 생활비 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이제 확대하는데 약간 작년에 이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정부 방침은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도 이제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율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중과세율 같은 게 있습니다. 중과세율, 그러니까 1세대 3 이상 갖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계산 문제까지 제고에 나올 가능성은 없고 이런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체계를 이제 말 지문으로 나오는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정지역은 이제 많이 이제 운영하고 있죠. 우리 특히라든지 가열 지역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것도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오고 많이 바뀌고 있고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실제 이제 농지인데 소유자가 농지 소유지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냐는 농지는 우리가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이 좀 세기 때문에 좀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농지도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경작하지 않는 거는 비사업용 토지다. 이걸 알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이런 거를 평상시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양도할 때 이거를 좀 바꿔서 농지처럼 이제 보여서 우리가 진짜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이런 게 실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는 양도를 어느 순간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랜이 짜서 하는 거예요. 플랜이 짜서 미리 이제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해서 그러면 비상용 토지라서 지금 비싸게 나오니까 얘를 농지 형태로 바꾸자. 아니면 뭐 주택이 아니라서 지금 세금이 많이 나는데 주택 형태로 그러면은 우리 건물 내에 있는 치사도가 몇 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땅을 파는 때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헐고 하면 이제 토지만 또 양도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플래닝을 짜서 여러분 실제로 플래닝을 짜서 양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양도를 하진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 미리 상담하고 다 하게 됩니다.
임야도 이제 우리가 이제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안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목장용지도 초과되는 부분,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목장으로 보는 거고, 이 부분 넘어가는 거는 실제 목장보다는 이 사람이 약간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넘어가는 거는 실제 목장 용도라기보다는 비목장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제 가세 세율을 높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는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목장이라고 해도 왜냐면 목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세율이 낮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세율을 낮추려는 이런 절세하는 목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다 세법에서는 정해 놓습니다. 네,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이제 주거용 건축이지만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뭐 벌정 같은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 양도소득세 가세표준 예정신고인데,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가 있으면 두 달에 예정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적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세금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세금이 없거나 뭐 손실 났더라도 기본적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예정신고를 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득세이기 때문에 양도세도 소득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년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컨셉이 보시면 이제 양도율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을 예정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건 있으면 다음 년도에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거래일에 2개월, 말일부터 2개월로 이제 예정 신고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이제 부담보 증여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 그러니까 부담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증여랑 같이 있기 때문에 증여랑 시기를 이제 맞춰 놓은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조건 예정 신고를 한다. 이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든지 뭐 일반인들이 이제 놓치는 부분이 나는 비과세인데, 나는 뭐 세금이 안 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문제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진짜로 세금이 안 내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또 하다 보면 검증하거나 뭐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세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잘못된 걸 내가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가산세라든지 무신고하고 이제 그런 세금이 엄청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양도 차익이 나왔거나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도 예정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증여세라든지 세금이 없더라도 무조건 신고하시는 게 훨씬 좋다. 이거는 기본 컨셉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정신고께서 나왔어요. 예정신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법이 기본적으로 신고할 때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납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다른 거랑 똑같습니다. 예정신고는 산출세액은 같은 것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있으면 장기 뭐 특별공제, 기본공제, 그다음에 세율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똑같고, 일단 다 참고로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예전 신고까지 여기서까지 이제 계산한 문제는 안 나고, 계산한 문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양도소득 금액, 가세 표준 거기까지 구하는 게 나고, 실제 세율이 상당히 복잡해서 거기까지를 내기에는 약간 무리예요. 세율을 수험생 이 정도 알아야 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조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면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세율이 여러 개 있어서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얼핏 보시면 똑같은데 자세히 읽으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누고 있고, 그 4가지 안에서도 세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리가 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필요 없고. 확정신고는 제가 아까 예정신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신고는 실제 양도일이 있으면 양도일이 7월 10일이다. 그러면 7월 30일부터 두 달, 그러니까 9월 30일 그때까지 이제 예정신고 하는 거고, 그 확정신고는 그 다음 연도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예정신고는 그 건 단위를 하니까 이게 누진세라고 뭐 이런 게 다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정신고할 때 다시 한번 그 누진세라고 이제 세율을 다시 한번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건이 하나 정도다. 그럼 뭐 예정신고나 뭐 확정신고랑 똑같으니까 굳이 상관없는데, 건이 그 여러 개 쓰면 이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신고는 이제 소득세랑 똑같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해당 가세기간에 가세표준이 없거나 결손보험이 있는 경우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이걸 해야지 나중에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잘못하거나 그럴 때도 가산세 같은 걸 많이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기준으로 가세표준이 없거나 결손보험이 돼서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이제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세표준이 있으면 세금할 게 있으면 이제 가산세라든지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걸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이 이제 확정신고라고 이제 우리가 명칭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정신고를 한 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안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해당 가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는 백택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2회 이상 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하나만 있을 때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있을 때는 예정신고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신고랑 뭐 똑같잖아요. 굳이 두 번을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확정신고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정신고할 때 계산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무조건 하시는 게, 그러니까 신고는 무조건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확정신고 납부도 이제 신고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 내는 거죠. 돈 내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과거에는 물납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물납이 다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물납이 사라지는 추세고, 상급세라든지 일부에만 이제 물납이 있고,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없다는 게 하나 아시면 되고, 양도소득세 남아있는 건 분할납부가 있는데, 분할 납부도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주지 않습니다. 납부의 세액이 있으면 만 원을, 그러니까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이제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했습니다. 기간이 솔직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납부에 큰 의미가 제보에는 그다지 있지 않다. 2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유 있지 않은데 분할 납부가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분할 납부가 있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2개월 이렇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결정경정, 징수항급.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 이제 그 가세관청에서 결정경정하고 징수하고 항급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국세기본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법인세, 부가세 이런 식으로 다 대동 소유합니다. 이거는 크게 여기서 양도소득세에서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 이쪽 파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제 국외자산 들어가겠습니다. 국외자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국외자산은 거주자입니다. 거주자. 그러니까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딴 데가 다 똑같은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서 다 하는 거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자산은 우리가 이 거주자,
지금 거주자 파트 내 국외자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에만 해당되는 거고, 거주자도 보시면 거주자의 국에 있는 자산 양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세 기간에 국에 있는 자산 양도하는 것을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세를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국세청도 움직이고 미국 국세청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세 했을 때도 똑같지만 외국 납부세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외국 납부세액. 그러니까 미국 그 조세 조약 같은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우선권이 다 있습니다. 조세적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납부세액이 있으면 우리가 외국 납부세액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 납부세액이 뭐 없으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 컨셉이 이제 그거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외 자산이 있으면 국외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가세건청, 그 나라의 가세건청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납부세액이 나온다. 는 걸 이제 머릿속에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습니다. 법인세랑 기본 개념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자인데 모든 거주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 5월 1일이라면 그기 5년 이상 그 거주자를 쭉 있는 상태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미만이라면 우리가 국외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을 가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제 기록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5년이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5년이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이상 국내에 든 사람이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적용받는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차입해서 취득한 자산을 양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필요 경비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차입하면 이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필요 경비 안 나눠주잖아요. 이자는. 근데 환율 변동은 어떤 거냐 할 때 환율 변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한 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익 관련해서는 국내는 당연히 이제 이자가만 있는 거고, 근데 국외는 당연히 달러라든지 뭐 이런 걸로 비슷하니까 한 차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변동은 우리가 필요경비 쪽 양도가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자랑 똑같이 취급하는구나. 뭐 이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지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외 거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외 자산이기 때문에 국외 자산이니까 당연히 원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국외 통화로 이제 결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환산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에 있어서 양도 계약하고 필요 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 환율, 재산율. 이건 뭐 법인세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 환율, 우리 그날의 기준 환율, 재정 환율을 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기준 환율이 없으면 재정 환율 이런 의미입니다. 세율은 이제 기본 세율, 우리 55조 사항에 있는 1항에 있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말했던 외국 납부세, 외국에서 이제 가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다음 각고의 방법 중 하나 선택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조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법이 이제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 쪽 보면
뭐 A하고 B 중에서 큰 산출세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간 그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 헌법에 이제 행정부의 재량권을 좀 많이 좀 인정해 주기 때문에 뭐 아주 위법성까지 상관없는데 이런 그 문구가 기본적인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A나 B 중에서 이제 큰 금액을 한다 이런 거는 충분히 지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예외적인 일단 세법의 기본 개념과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가 기본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자산에서도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얼마 안 되는 250만원 해줍니다. 장기 특별 보유공제 당연히 안 해주고 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내만 하는 거예요. 국내 자산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해외 자산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 없으니까. 이거 나오네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공제 250만원, 뭐 별 의미도 없겠죠. 이게 국외자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정된 거,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년 전인가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의 가치 특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실 필요가 있어서 좀 자세히 좀 하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서 출국하는 거주자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국외 전출세, 이런 국외로 전출하는 자인 경우 이제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이제 유상양도를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우리 출국한 거지 유상으로 뭐 양도한 게 없잖아요. 이게 유상으로 이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양도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거 갖고 이제 탈세를 하는 경우 종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조문을 만든 거예요.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도를 하지 않았지만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봐서 우리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국일에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가세를 하게 됩니다. 가세라고 당연히 이때에 이제 기준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시가라든지 기준 금액이 있을 겁니다. 취득 금액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차이에 우리 양도소득세를 매길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로 출국하고 나서 실제 양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양도하면은 외국에 있으니까,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또 세법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유학하고 뭐 이런 또 복잡하게 얽힙니다. 얽히고 또 실제 이 양도 금액이 이때 이 당시보다도 다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운되는 경우는 그럼 양도세를 이제 우리가 환급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때 다시 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도 이제 근데 시가보다 낮을 수가 있잖아요. 시가보다 낮으면은 또 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급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리 걷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 양도소득세를 국가가 미리 이제 징수해 놓은 거예요. 징수해 놓은 건데, 환급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세기준법을 보면 환급할 때 이제 환급가산금이라고 해서 주게끔 돼 있어요. 환급가산금을 줘야 되는데, 요 케이스는 환급가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특별한 거예요. 여기 일반적으로 환급하면 시간차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이제 보상해주는 환급가산금이 있는데, 이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 의무에 있었던 양도소득세는 환급가산금을 주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대상이 뭐냐면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수를 둔 기간의 합계. 이거는 합계가 이제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5년 동안 있었다. 그러면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부터 5년 미만이면 없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텍스 플래닝 하기가 좀 어렵겠죠. 10년 동안 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에 5년 이상 있으면 우리가 거주자 출구시 납세문을 한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가액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주식이기 때문에 출구 당시 시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가 이제 그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시가가 어려우면 그 상황 등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250만원 공제는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해주는 것 같아요. 뭐 250만원 큰 돈이 아니니까 국가가 그냥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생생하려고 좀 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출구시 가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가세표준과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가세한다. 그러니까 따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하나의 기억할 점이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딱 세 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데, 얘는 또 양도소득세와 또 달리 구분해주는 거예요. 구분. 별도로 계산해서 한다. 이런 거고. 세율하고 산출세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고, 이거는 이제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납부세 공제인데, 그 우리가 이제 국외 전출자가 출국한 후에 국외 전출 국내수 실제로 그 해외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도하면 그 외국 정부에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을 거고 납부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출세에서 조정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양도한 금액이 있고 우리 양도소득세가 있고 그쪽에서 또 이제 그 납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꼭 한 번 더 조정해서 양도소득세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중과세 안 되게끔 해주겠다. 그냥 그 얘기로 보시면 돼요. 이중과세.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하면 안 되니까 이중과세 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는 거를 표현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전출자는 그럼 요 신고하고 가산세 납부를 이제 언제 하냐? 국외전출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관리인과 국외전출 보유 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조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게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전인가 최근에 개정이 돼서 실제 제가 요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 임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빡빡합니다. 출국일기 전날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안 하면 신고가 안 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국외전출자의 보유 현황은 신고일 전날 기준으로 작성한다. 는 거고. 양도소득 가세표준을 출국에 속하는 달의 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세무서에 합니다. 납세 관리, 납세 대리인이 하겠죠. 그거는. 그래서 최근에 생긴 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험에 이제 기출문은 아니라 이제 지문으로 다른 거랑 이렇게 같이 섞어서 나올 가능성이 대부분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에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국외자산, 국외전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거라서. 당연히 이제 그 우리 이제 경쟁 청구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납부 유예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납부 유예를 받을 때는 보시면 이제 이자 상당에서 해서 납부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납부를 했으니까 그만큼의 이제 시간 가치를 우리가 납세자 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시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하는 경우에는 불구하고 국세기법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 가산금은 가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논리적으로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납부 유예 쪽은 철저하게 다 하고 있고 환급할 때는 환급 가산금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거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양도소득세까지 이제 다 마쳤고,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마지막에 있던 국외전출자 그 양도소득세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문제라든지 뭐 주관식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